겉으로 강해 보일수록 실제로는 더 깨지기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세상은 남자에게 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는 가면을 씁니다. 모든 것이 통제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조용한 절망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위한 외과 의사의 수술 도구입니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고대의 지혜를 사용하여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강철처럼 단단한 남자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 소수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시청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괜찮다고 거짓말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이곳은 판단이 아닌 진실을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압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완벽하게 연출된 성공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들이밉니다. 직장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남성에게 허용된 감정 표현의 폭은 극도로 좁습니다. 분노는 허용될지 몰라도 슬픔이나 두려움, 불안은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남자들이 내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이유 모를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남성성에게 부과한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먼지 쌓인 고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항해하는 남자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운영체제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 블록, 통제의 환상.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커리어, 재정 상태,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통제는 대부분 환상에 불과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예상치 못한 질병, 타인의 배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에 끼어듭니다. 이때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감과 무력감만 깊어집니다. 상위 1%의 남자는 이 환상을 일찌감치 간파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오직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손을 떠난 환상입니까? 두 번째 블록, 강인함이라는 무거운 가면. 사회는 우리에게 강인함의 가면을 쓰라고 강요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울지 마라. 도움을 청하지 마라. 이 가면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스스로의 나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면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연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면이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잠식당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강인함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철은 불과 물을 거치며 단단해지듯 진정한 강인함은 고통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길러집니다. 당신의 가면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세 번째 블록, 억압된 감정이라는 느린 독. 많은 남자들이 감정을 문제 그 자체로 여깁니다. 불안,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이 느껴지면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알람을 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알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은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주둥이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조용해질지 몰라도 내부의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결국 이 억압된 에너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유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된 감정이라는 느린 독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감정 통제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블록. 괜찮아, 남자가 자신에게 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자동적으로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괜찮아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떴는데 검은 테이프로 가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 차는 길 위에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 지금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지극히 이성적이고 강한 행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당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다섯 번째 블록, 눈사태 효과, 작은 불안이 재앙이 되는 과정. 내면의 붕괴는 거대한 사건 하나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눈송이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걱정, 작은 실수, 해결되지 않은 불만. 이 작은 눈송이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것들은 서서히 뭉쳐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 이 눈덩이는 언덕을 구르며 점점 더 많은 눈을 끌어모으고 가속도가 붙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모든 것을 덮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눈사태 효과입니다. 당신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의아해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 눈사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아직 작은 눈송이일 때 알아차리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정신적 파수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경계하고 검문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현실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상상인가? 이 불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초기에 개입함으로써 작은 불안이 거대한 재앙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작은 눈덩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6번째 블록, 외부적 인정이라는 신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높은 연봉, 좋은 차,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신화입니다. 외부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행복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저당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그가 비판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감이 넘치지만 실패하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행복은 롤러코스터처럼 외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가치는 오직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격, 당신의 미덕, 그리고 당신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좋고 나쁨이 없는 무관심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당신의 핵심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다른 사람의 박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올바른 행동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단단한 내면의 바위입니까? 아니면 변덕스러운 외부의 모래입니까? 7번째 블록, 현대세계의 집중력 공격.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뉴스피드, 자극적인 광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집중력을 훔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집중력이 흩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표류하는 배와 같아집니다.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목적지 없이 혼돈의 바다를 떠다니게 됩니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수백 개의 작은 구멍으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2000년 전에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소케, 즉 주의 집중을 핵심적인 수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하라즈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프로소케를 실천하는 것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정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의 요새를 지키는 방어 전략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도둑을 막기 위해 어떤 장벽을 세울 수 있습니까? 8번째 블록, 내면의 요새에 생긴 균열 찾아내기. 모든 붕괴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댐도 무너지기 전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정신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이 납니까?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깹니까? 예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바쁘게 만들려고 합니까? 혹은 반대로 모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요새에 균열이 생겼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현명한 전략가는 적의 침투를 알리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정직하게 들어보십시오. 이 균열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이 완전한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9번째 블록,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 상실, 실패, 배신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외부 사건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다리가 부러지다니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와 같은 생각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우리의 해석이 그것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상위 1%의 남자는 이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스러운 사건에 불필요한 괴로움의 층을 더 씌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쓸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10번째 블록. 문제를 인정하는 것, 진정한 힘의 첫 번째 행동. 지금까지 우리는 내면의 붕괴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을 진단했습니다. 통제의 환상, 무거운 가면, 억압된 감정, 위험한 거짓말, 눈사태 효과, 외부적 인정에 대한 갈망, 흩어진 집중력, 무시된 경고 신호,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혼동까지. 이 모든 것을 살펴본 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겉보기와는 다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많은 남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적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불을 켜서 그 모습을 명확히 보아야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당신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문제 해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11번째 블록.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개념. 이제 우리는 응급처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중에서 만약 당신이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통제의 이분법, 디코토미 오브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의 안내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이 단순한 문장 안에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판단, 의지, 행동입니다. 즉,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산, 명성, 다른 사람들의 행동, 심지어 날씨까지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정작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방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남의 집 정원은 가꾸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집은 잡초가 무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정신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2번째 블록, 당신의 권력의 원그리기. 통제의 이분법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중심으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원 안에는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갑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이 내리는 선택, 당신이 쏟는 노력,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당신이 역경에 반응하는 방식, 이것이 당신의 권력의 원입니다. 이 원 안에서 당신은 왕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원 밖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이 전혀 또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체증, 주식시장의 등락,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원 밖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이 경계를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원 안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원 밖의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분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원 안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뿐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지금 원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 밖으로 흩어져 새어나가고 있습니까? 13번째 블록, 당신이 통제하는 것들, 당신의 판단, 행동, 의지, 당신의 권력의 원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판단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끔찍한 재앙으로 판단할지, 성장의 기회로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건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둘째,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외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소리를 지를지 침착하게 대응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셋째,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피할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고결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순간적인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판단, 행동, 의지는 당신의 내면 왕국의 핵심 영토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영토를 잘 다스리는 것이 행복하고 평온한 삶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이 내면의 왕국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의 주인입니다. 14번째 블록,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 거의 모든 것. 이제 권력의 원 밖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아주 제한적인 영향력만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당신은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질병이나 노화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당신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나 경기의 승패는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영역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소식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 즉 당신의 판단과 행동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주에 맡기십시오. 15번째 블록.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걱정이라는 폭정. 우리가 내면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그녀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걱정은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 없이 당신의 현재 에너지만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우리가 걱정하는 재앙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슬픔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이 폭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통제의 이분법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말입니다. 16번째 블록. 실용적인 연습, 통제 목록 작성하기. 이론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거나 새로운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3개의 열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 열의 제목은 완전히 통제 가능, 두 번째 열은 부분적으로 영향 가능, 세 번째 열은 전혀 통제 불가능입니다. 이제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들을 이 3개의 열에 나누어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상사의 기분은 전혀 통제 불가능 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는 부분적으로 영향 가능 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쏟는 노력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변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운동하러 가는 것은 완전히 통제 가능 열에 들어갑니다. 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헛되이 에너지를 쏟고 있던 영역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세 번째 열에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두 번째 열에 있는 것들에는 당신의 노력을 기울이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집중력과 에너지를 첫 번째 열에 있는 것들에 쏟아부으십시오. 이것이 스토아적 삶의 실천입니다. 17번째 블록. 일이 잘못될 때 대응하는 법,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키고 불행한 사건들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못될 때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게 망했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훈련한 남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먼저 이 사건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즉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좋아,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는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계속 누워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신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18번째 블록,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법.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에너지를 외부의 혼돈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에 분노하고 소셜미디어의 논쟁에 끼어들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불평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하고 냉소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요새의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둑들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개선하고 당신의 가족을 돌보고 당신의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주의가 머무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 흐름의 방향을 현명하게 통제하십시오. 19번째 블록, 근본적인 수용의 자유. 통제의 이분법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패배주의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패배로 끝나는 싸움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는 그냥 내릴 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거나 실내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과 행동의 조화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수용의 태도를 갖게 되면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라고 물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무엇을? 이라고 물으며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삶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저항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수용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0번째 블록,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다. 전략적 집중이다. 통제의 이분법과 수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수동적인 태도나 야망의 부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결코 당신에게 소파에 누워 운명을 한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집중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헛된 노력을 멈춤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영역에 당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의 기술, 당신의 관계, 당신의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야망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대신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일어나서 인간의 일을 하라.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현명하고 효과적인 행동가로 만듭니다. 21번째 블록.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 세계를 다루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파괴적인 생각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를 정말 실패자라고 믿어버립니다. 나는 불안하다는 감정이 느껴지면 자신이 본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기입니다. 생각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생각이 휘둘리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2번째 블록. 사건과 반응 사이의 공간.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오면 거의 즉각적으로 자동적인 반응이 셔터처럼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자극. 당신은 즉시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반응. 하지만 훈련된 마음은 다릅니다. 비난이라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고결한 반응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반응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속으로 10가지 세는 것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23번째 블록. 인상 대 판단, 모든 혼란의 근원.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정신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상 임프레션입니다. 이것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날 것의 데이터입니다. 비가 내린다, 상사가 나를 쳐다본다, 심장이 빨리 뛴다. 이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 저지먼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인상에 덧붙이는 주관적인 해석이자 의미입니다. 비가 와서 기분이 우울하다. 상사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보니 나는 불안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 우리의 모든 감정적 고통은 첫 번째 단계인 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이 두 단계를 분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는 인상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잠시 보류합니다. 그는 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상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게 전부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 이 단순한 분리 작업이 당신을 불필요한 추측과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24번째 블록. 감정적 뇌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기술. 우리의 뇌에는 두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시스템 1, 편도체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고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시스템 2, 전두엽 피질 중심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압도당할 때는 시스템 1이 뇌의 운전석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겁먹은 말이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의식적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 1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인 뇌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모욕감이구나. 혹은 이것은 두려움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이성적인 뇌를 활성화시키고 감정과 당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는 서퍼가 됩니다. 다음에 강한 감정이 덮쳐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멈춰서 그 감정에 조용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25번째 블록. 부정적인 생각 해체하기. 단계별 가이드. 부정적인 생각은 끈질기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이 생각들을 해체하기 위한 스토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보십시오. 첫째, 분리하기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문장을 바꾸십시오. 당신과 생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 찾기입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비슷한 일을 성공시킨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만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관점 바꾸기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멘토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10년 후에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점을 바꾸면 문제의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넷째, 유용성 판단하기입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를 더 나은 행동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나를 마비시키는가?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 객관적인 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6번째 블록, 위에서 내려다보기, 우주적 관점 얻기. 마음이 온통 당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걱정, 당신의 실패, 당신의 불안이 우주 전체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강력한 정신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기, view from above 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으로 떠오릅니다. 당신의 방이 보이고 당신의 집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 당신의 동네, 당신의 도시, 당신의 나라가 보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 푸른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구가 태양계의 작은 점에 불과하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이며 우리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수천억 개 은하 중 하나임을 상상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당신의 문제는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까? 이 훈련은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올바른 관점 안에 놓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문제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사소한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평정심을 위한 훈련입니다. 27번째 블록, 당신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의 언어를 바꿔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단어를 사용해 묘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끔찍한 교통체증에 갇혔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예상보다 차가 많은 도로에 있어 이 시간을 팟캐스트를 듣는데 사용할 기회가 생겼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는 무력감과 분노를 낳지만 후자는 수용과 기회를 낳습니다. 문제라는 단어 대신 도전 과제나 상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나는 해야만 해 대신 나는 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식을 의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재앙적인 언어, 최악이야, 절대 안 돼를 피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현실을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나 문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더 건설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28번째 블록, 객관적 묘사, 있는 그대로 보기. 우리의 마음은 이야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위에 온갖 종류의 해석, 추측, 감정을 덧씌웁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러한 경향에 맞서기 위해 객관적 묘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물이든 그것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감정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와인을 보고 포도 주스라고 생각하고 화려한 요리를 보고 동물의 사체와 식물의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즐거움을 없애려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부풀려진 기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가 나를 무시했어 라고 판단하는 대신
그가 특정 톤으로 특정 단어들을 말했다라고 객관적으로 묘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공간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드라마 없이 진실되게 보는 것입니다. 29번째 블록, 파국적 사고를 멈추는 법. 파국적 사고 카타스트로파이징은 작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정신적 습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나는 해고될 거야,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불안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 이 괴물을 멈추게 하는 스토아적 방법은 그 상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내가 해고되었다. 그래서 뭐? So what?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볼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겨낼 힘과 자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처할 계획을 세워보면 그 시나리오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파국적 상상은 무엇입니까? 그 상상의 끝으로 가서 그래서 뭐?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괴물의 힘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0번째 블록, 당신의 마음은 정원, 당신은 정원사. 이 모든 내면 세계를 다루는 기술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강력한 비유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정원의 정원사입니다. 당신이 이 정원을 의식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잡초,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감정과 무성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꽃과 나무 지혜, 평온, 미덕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매일 정원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어떤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할지, 어떤 생각에 물과 햇빛, 주의와 믿음을 줄지, 어떤 생각을 잡초처럼 뽑아버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실천입니다. 어떤 날은 정원이 잘 가꾸어지겠지만 어떤 날은 게으름으로 인해 잡초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지런한 정원사입니까? 아니면 정원을 방치하고 있는 주인입니까? 당신의 내면 풍경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31번째 블록, 두려움의 해독제,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부정적 시각화.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역설적으로 최악을 상상하는 것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훈련을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악의 예비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재앙을 걱정하며 불안에 떠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잃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동안 당신의 직업을 잃는 것, 당신의 건강을 잃는 것,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가능성을 대비했기 때문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훈련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상상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직업, 당신의 건강, 당신의 가족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훈련은 잃기 전에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32번째 블록, 불안 없이 최악을 상상하는 법. 부정적 시각화는 자칫하면 불안과 걱정을 증폭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해두고 하십시오. 하루 종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이 훈련을 하십시오.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자로서 상상하십시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심호흡을 하고 다시 관찰자의 시점으로 돌아오십시오. 셋째, 항상 대처를 함께 상상하십시오.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현명하고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직업을 잃었다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지출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와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마무리하십시오. 이 지침들을 따르면 부정적 시각화는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과 감사를 키우는 강력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33번째 블록, 아직 잃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힘. 인간의 마음은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좋은 일보다 1가지 나쁜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갖지 못한 단 1가지에 대해 불평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경향에 맞서기 위해 의식적인 감사 훈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적 시각화와 연결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 만약 당신이 다시는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다면 이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당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 만약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처럼 느껴질까요? 이처럼 모든 것을 언젠가는 잃게 될 빌린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잃었다고 상상한 뒤 다시 그것이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십시오. 34번째 블록, 자발적 불편함, 당신의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 법. 현대 사회는 우리를 편안함의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구할 수 있으며 육체적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편안함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작은 불편함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역경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작은 비바람에도 꺾여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나약함을 경계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편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자발적 불편함을 훈련했습니다. 세네카는 며칠 동안 가장 값싼 음식만 먹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며 가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견딜 만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편안함에 대한 감사를 높여줍니다. 셋째, 이것은 의지력을 단련시켜 유혹에 저항하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강철이 불 속에서 단단해지듯 우리의 정신도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해 강해집니다. 35번째 블록. 현대적 실천, 찬물 샤워, 단식, 디지털 디톡스.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자발적 불편함 훈련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찬물 샤워입니다. 매일 아침 샤워 마지막 30, 최소 1분간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을 시험하고 불편함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훈련입니다. 몸이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의 이성이 한다고 명령하는 경험은 하루를 시작하는 강력한 정신적 승리가 됩니다. 둘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육체적 허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배고픔이 아니라 심심함이나 습관 때문에 먹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 또는 주말 동안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없이 지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의 중독을 인식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도 계단 이용하기, 일부러 먼 곳에 주차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당신이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36번째 블록. 목표는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것. 우리는 종종 행복이 아직 갖지 못한 무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집을 사면, 승진을 하면, 새 차를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쾌락의 쳇바퀴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쫓아 헉헉대며 달립니다. 이 경주에는 끝이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행복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줄임으로써 만족에 이르는 길입니다. 진정한 분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 시각화와 감사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면 외부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평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부입니다. 37번째 블록.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질병, 사고, 이별, 실패.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라며 저항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태도를 제안합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당신이 직접 선택한 사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아모르 파티는 이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심지어 가장 끔찍한 일조차도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역경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경험이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교훈이나 힘을 주었습니까? 38번째 블록, 장애물을 기회로 보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마주치면 좌절하고 멈춰 섭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길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길의 일부로, 심지어는 길 그 자체로 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의 장애물은 행동을 발전시킨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하는 스토아적 연금술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시다. 당신은 좌절하는 대신 이 장애물이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부당하게 비판합니까? 이것은 당신의 평정심을 훈련하고 용서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관점을 채택하면 당신의 삶에서 나쁜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될 뿐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가 그의 책 제목에서 말했듯이 장애물이 길이다. The obstacle is the way.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39번째 블록. 고통을 연료로 바꾸는 방법.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유를 정제하여 항공기를 날게 하는 강력한 연료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실패, 모든 마음의 상처는 잠재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당신이 더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의 고통은 당신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다음 도전을 더 현명하게 만들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은 당신 안에 정의감을 불태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울 힘을 주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고통이든 그것을 자신의 위대함을 위한 재료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연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경험들에서 어떤 긍정적인 연료를 추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덕분에 당신은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40번째 블록. 깨지지 않는 남자는 자신에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모든 훈련, 즉 부정적 시각화, 자발적 불편함, 아모르파티, 장애물을 기회로 삼는 것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욕망을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당신의 내면 세계에만 두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남자, 즉 내면의 평온을 잃지 않는 남자는 자신에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정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건강이나 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원할까요? 그는 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용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절제하고 정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미덕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이처럼 내면의 탁월함에 맞춰질 때 당신은 외부 세계의 혼돈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행복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의 인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복의 주인이 됩니다. 41번째 블록, 미덕이 유일한 선이다. 스토아 철학의 윤리적 핵심은 매우 단순하고 강력한 명제에 있습니다. 바로 미덕, virtue. 이 유일한 선, good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부, 명성, 쾌락. 반대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난, 불명예, 고통.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선도, 악도 아닌 무관심한 것들, 인디퍼런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부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인격을 더 좋거나 나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이면서 사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하지만 고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진정한 선은 바로 우리의 인격의 상태, 즉 미덕입니다. 반대로 유일하게 진정한 악은 우리의 인격의 타락, 즉 악덕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정렬됩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현명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인가가 됩니다. 42번째 블록, 미덕이란 무엇인가? 용기, 정의, 절제, 지혜. 미덕이라는 단어는 다소 고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4가지 핵심 미덕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그 실용적인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용기, courage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용감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 앞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당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힘입니다. 둘째, 정의, justice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서는 이타심입니다. 셋째, 절제, temperance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욕망과 쾌락을 통제하고 균형과 중용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음식, 술, 쇼핑, 분노 등 모든 것에서 너무 많지 않게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의 기술입니다. 넷째, 지혜, wisdom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무관심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4가지 미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모든 행동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43번째 블록. 당신의 유산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당신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기억할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어떻게 지켰는지, 당신이 동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당신이 당신의 원칙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 중심의 삶에서 행동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동기부여가 되든 안 되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고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의무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44번째 블록, 당신의 역할의 중요성,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스토아 철학은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맡은 구체적인 역할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친구이고 동료이고 시민입니다. 각각의 역할에는 그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의 의무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당신의 의무는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미덕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기분이나 욕망보다 당신의 역할이 요구하는 의무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만 집중하지 않고 세상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현재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45번째 블록, 메멘토 모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현대 문화는 죽음을 외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병적으로 죽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강렬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하면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과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소한 다툼, 자존심 싸움, 미루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게 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에게 긴급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이 꿈꾸던 일을 시작하고 세상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의 삶에 대해 후회할 것이 있습니까? 그 후회를 없애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46번째 블록,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방법. 메멘토 모리는 단순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죽음은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장 큰 두려움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사소한 두려움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사람은 노예가 되는 법을 잊는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 모든 재산, 모든 지위는 결국 죽음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만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멘토 모리는 현재 순간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의 커피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창밖의 햇살. 이 모든 것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47번째 블록. 매일의 루틴과 의식의 힘. 위대한 목표는 영웅적인 한 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상의 루틴과 의식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내어 자신을 성찰하고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의식은 하루의 톤을 설정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가치관을 되새기고 오늘 어떤 미덕을 실천할지 계획하고 프레메디타시오, 말로룸을 통해 감사를 일깨우십시오. 이것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고 무기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 의식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무엇이 잘 되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나의 어떤 행동이 미덕에 부합했고 어떤 행동이 그렇지 않았는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의 시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기 평가와 개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당신만의 의식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어떤 작은 의식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48번째 블록. 과정에 집중하라.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겼느냐, 졌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통제의 이분법에서 배웠듯이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평정심을 외부 요인에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노력과 의도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 그는 활을 당기는 힘, 조준, 숨을 고르는 것 등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화살이 손을 떠난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거나 관역이 움직이는 등의 외부 요인은 그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궁수는 자신의 화살 쏘는 과정이 완벽했다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과 삶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외부 상황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의 태도입니다. 49번째 블록. 공동선을 위한 행동, 스토아의 사회적 의무. 스토아 철학은 종종 개인의 내면적 평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철학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미덕 중 하나인 정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안토니누스로서 로마의 시민이지만 인간으로서 세상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벌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벌집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회사, 사회,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의 성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큰 공동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까? 50번째 블록. 심파테이아, 모든 것과의 연결을 인식하기. 스토아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심파테이아, 심파테이아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생각입니다. 밤하늘의 별부터 발밑의 작은 벌레까지, 그리고 당신과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모두 이 거대한 우주적 그물의 일부입니다. 이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심파테이아의 감각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소한 이기심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 장엄한 교향곡의 한 파트에 불과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 당신을 지탱하는 지구,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51번째 블록. 사무실에서의 스토아 철학, 어려운 동료와 스트레스 다루기.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 생활의 구체적인 전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무실입니다. 직장은 스트레스, 경쟁, 부당함으로 가득 찬 곳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을 가로채는 동료, 비합리적인 상사, 과도한 업무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통제 이분법을 적용하십시오. 당신은 동료의 행동이나 상사의 결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업무 퀄리티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가치관과 무지의 반영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상호작용을 미덕을 훈련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무례한 동료는 당신의 인내심을 훈련시켜줍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는 당신의 용기와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합니다. 넷째, 당신의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일이 어떻게 더 큰 공동선에 기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을 당신의 철학을 실천하는 체육관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천이 성장의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52번째 블록. 관계에서의 스토아 철학, 집착 없는 사랑, 통제 없는 지지. 사랑과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감정, 선택, 심지어 그들이 우리 곁에 머무를지 여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 시각화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내일 내 곁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스토아적인 사랑은 차갑고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깊고 현명한 사랑입니다. 53번째 블록, 스토아 철학과 소셜미디어, 도파민 함정 저항하기. 소셜미디어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중력을 훔치고 비교와 질투를 유발하며 외부적 인정에 대한 갈망을 증폭시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스토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하는 대신 나는 친구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10분만 사용하겠다. 와 같이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누가 어떤 댓글을 다는지에 감정적으로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셋째, 비교의 함정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잘 연출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당신의 비하인드 씬과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릴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넷째, 소셜미디어를 미덕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건설적인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디지털 공간을 당신의 내면 정원처럼 의식적으로 가꾸십시오. 54번째 블록, 스토아 철학과 뉴스 과부하, 평온을 잃지 않고 정보를 얻는 법.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 재난, 정치적 갈등. 이 모든 부정적인 정보는 우리의 정신을 지치게 하고 불안과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세상 일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 소비에 있어서도 절제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보의 출처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자극적이고 편향된 매체 대신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시간을 정해두고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대신 아침과 저녁에 각각 15분씩만 할애하십시오. 셋째,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하십시오. 당신이 읽는 대부분의 뉴스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 분노하고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당신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신의 지역 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긍정적인 행동으로 연결하십시오. 세상의 문제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긍정적인 행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하나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무력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5번째 블록, 스토아 철학과 부, 돈을 사용하는 법, 돈에 사용되지 않는 법. 돈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욕망과 불안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돈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덕을 실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경멸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필요에 충분한 것에 만족하고 과도한 부를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그는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정적 시각화와 자발적 불편함 훈련을 통해 가난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평정심과 인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압니다. 셋째, 그는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합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입니까? 당신의 재정적 결정은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56번째 블록, 스토아 철학과 신체 단련, 몸과 마음의 연결. 스토아 철학은 단지 정신적인 훈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건강한 몸은 맑은 정신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 자체를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국에는 쇠약해지고 죽게 될 무관심한 것입니다. 스토아적인 관점에서 신체 단련의 목표는 근육을 키우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그 목표는 미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힘든 운동을 끝까지 해내는 것은 용기와 인내를 길러줍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절제와 자기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며 정신력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정신력을 위한 훈련장으로 사용하십시오. 운동할 때 단순히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력을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집을 잘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57번째 블록, 철학자 왕처럼 모욕과 비판을 다루는 법.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이나 부당한 비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상황을 평정심을 훈련할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첫째,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은 그들의 의견일 뿐 객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비판의 진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당신의 성장을 도와준 스승으로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만약 그 비판이 완전히 거짓이라면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길가의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당신이 멈춰서서 함께 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함과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58번째 블록, 매일의 스토아 실천, 저널링과 성찰. 스토아 철학은 한 번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고 체화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실천을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저널링입니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모두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철학적 저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당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스토아 원칙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아침에는 그날 실천할 미덕이나 집중할 원칙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저녁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의무를 소홀히 했는가?
이 과정은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당신이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꺼내 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 명확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59번째 블록. 당신은 스토아 현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다. 이 모든 원칙과 훈련을 배우고 나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실천하지? 나는 완벽한 스토아 현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목표는 완벽하고 결점 없는 현자 세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자는 도달 불가능한 이상향과 같습니다. 목표는 피로콥톤, 즉 진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과 진보입니다.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자책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용감하고 조금 더 절제하는 것. 그것이 스토아적 삶의 본질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되 기준은 낮추지 마십시오. 진보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완벽이 아니라. 60번째 블록.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람 그 자체가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내면의 붕괴의 원인을 진단하고 스토아 철학이라는 강력한 응급처치 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통제의 이분법, 인식의 전환, 회복 탄력성의 단련, 그리고 미덕에 따른 행동까지. 이 모든 지식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매일 실천하고 당신의 피와 땀으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외부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흔들리는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내면의 요새를 굳건히 하고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능동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바람 그 자체가 되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은 당신에게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소수만이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그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철 같은 내면을 구축하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전략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에 대한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 즉 당신만의 요새를 건설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설계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소수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의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배운 원칙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당신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첫 번째 행동 계획을 선언하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영감을 줍시다.